자, 채권 마지막 편입니다.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한 이해. 앞으로 크립토 시대에는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비즈니스를 짜는 게 중요해질 거예요.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나왔는데 오직 규모가 크고 신용 등급 높은 국고채만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석이거든요. 시장 조성자로 메가뱅크 나가는 거. 그렇게 나왔는데 미국만 원래 독특한 거예요. 미국의 정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처럼 합니다. 규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시장 조성자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국가 안의 기업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일본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길 기대하지만은 당장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실행될 거고 지금 현재 이걸 뭘 하는 거냐면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 달러와 일본엔 유로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애버리겠다.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10년쯤 지나서 봐야 되는데 첫 발은 뗐다. 이게 맞을 거예요. 지금 연준의 기능을 기여시키려는 워시 트럼프 행정부와도 관계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은행들의 모임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 통화 승수를 만들거든요. 그럼 은행이 필요 없어져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 힘이 약해지는 대신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은행들은 싹을 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도 안 팔리게 되고 금융시장에서만 보면은 마치 저 스테이블 코인들의 지방 정부처럼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CBDC도 해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해보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고 있죠. 거부한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떨어질 때 그렇게 되고 한국의 국가 부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보안 기초 과정이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립토 베이직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는 걸 기억합시다. 언제나 승자는 앞서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AI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이것들에 대해서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 값을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다 하고 운영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그것들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미리 밝히지만 제가 채권에 대한 글을 적는 건 크립토 베이직과 비즈니스까지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체험하면서 학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현실 시장 예시만큼 뛰어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핵심 내용부터 우선 익혀보죠. LP가 뭐고, PDD가 뭐고, PD가 뭐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국채 발행에 대해서 시장 조성자들인데, LP는 유동성 공급자,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요 LP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물 시장에서 많이 해요. 현재는 30물 선물 시장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익과 상관없이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문제고 조성 대가로 뭐 리베이트 주는데 이건 별 수익은 안 돼요. 기본 운영비고 주 목적은 국고채 PD 평가의 가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얻고 난 다음에도 이걸 계속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자 없이도 돌아갈 것 같다 하면 LP를 빼버려요. 그래서 채권에서는 지금 현재 30년물 국채 선물 시장을 키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년물 국채 LP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양증권 이것도 있잖아요. 돈 좀 있는 곳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존재 목적은 시장 활성화입니다. 즉 선물 시장의 붕괴를 거래 붕괴를 방지하는 목적이고 과거에는 10년물 채권 선물 시장에도 있었는데 이제 안정화되니까 LP 조성을 중단했습니다. 시장 조성이 끝나면 LP 계약이 해지가 된다. 요거 생각하시고 이제 PPD로 갑시다. 먼저 PD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가점을 얻어가지고 다른 각종 활동까지 합쳐서 국채 전문 딜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 이 프라이머리라는 뜻을 메인이랑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식으로 하면요. 게임 세팅 값이에요. 게임 시작할 때 세팅부터 하는 거예요. 그 세팅 값의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머리, 기본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코딩하기 전에 환경 설정 같은 거예요. 파이썬으로 치면 콘다 쓰다가 요즘은 UV 많이 쓰죠. 시장에선 도매상 역할을 합니다. 이 PD들에게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단 국채 발행에 대한 우선 인수권, 경쟁이 필요 없는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낙찰금리 최고가의 인식. 낙찰금리가 최고가는 뜻은 뭐냐면 가장 싸게 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제일 높다는 건 제일 싸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 PD에게는 비경쟁 인수 20% 정도를 너네 가져갈 수 있어. 그럼 PPD는 뭔가? 요거 전 단계요. 여기서 내려온 애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 애들 이렇게 해서 승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 아니 뭐 지방 지정시 국채 발행 입찰 참여 유통시장에 의무가 있습니다. 즉 너네들도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처럼 비경쟁 인수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보면 알겠지만 규모가 큰 곳일수록 유통시장 참여 의무가 커집니다. 즉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좀 있어야 돼. 심지어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곳이어야 됩니다. 2025년 3월 국고채 입찰 담화 PD사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솔직히 뭐 대안이 없어요. 얘들 뺀다고 해서 뭐 다른 쪽에서 저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SC제일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위반 사항이 각각 한 건으로 경매했기 때문에 뭐 패스. DB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나머지는 정보교류와 입찰 담합으로 모두 15개사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의도가 인맥발인데 뭐 테크트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래요. LP 활동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점수까지 해서 국채 선물 시장 조성에 실적을 쌓아요. 시장을 조성하는 데부터 이제 도움을 주고 PD 평가에 가점을 받고 이제 PPD, PD 지위 강화를 유지를 하고 국채 발행 유통 시장 시에서도 우위가고 전체 국채 시장 참여 확대하고 이거 보면은 정부 시장에서 일하는 거랑 딱 똑같다고 느끼면 됩니다. 정부 시장에서 공무원 활동하기 편하게 성과 쌓아주고 도와주고 거기에 로비죠. 이런 식으로 하고 파트너로 점점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장을 만들 건데 뭐 어떤 거 할 거에 서 믿을 만한 파트너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대부분 인간관계가 이런 승강전 그리고 정치관계가 승강전 관계죠. 그래서 LP 활동을 있잖아요. 정부 사업 실정 쌓기에 가까워요. 기재부의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요. 석사 따고 난 다음에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정부 사업 다 먹다가 이제 박사 좀 되면은 박사들 모아가지고 프로젝트 기획하고 제안한 다음에 수주 받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프로젝트 주로 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뭐 국보연이나 국방연이나 뭐 이런 데서 여기 프로젝트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많이 했구만. 그럼 저기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 접촉하고 그리고 경쟁 입찰이 아니면 단독 입찰 그런 식으로 하듯이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죠. PD부터는 파트너식 대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금융계통의 정부 사업하는 게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도 국고채는 전체 채권 거래액의 55%를 차지하면서 시장 금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형성시키는 지표 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개념을요, 승강제라고 부릅니다. 한국 정부가 국채를 잘 팔기 위해서 각종 시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시스코나 AWS가 열심히 골드 파트너, 실버 파트너 뭐 이렇게 만들고 MSP들 등급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시장은 형성될 수 있지만 발전하는 건 사람의 노력입니다. 화폐 이전에 신용 거래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화폐를 계속 사용하도록 확장시킬 수 있죠. 즉 도구이기 때문에 국채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저 상품이 계속 유통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말이 좋아 국채 시장 이제 채권 시장은 있는데 거기에 국채라는 상품을 시장까지 조성해서 따로 별도의 작은 시장을 조성해서 계속 유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성장시키지 않을지는 시장 기여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이건 자기네들이 평등을 외치는 자판이 뭐니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승강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승강제로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PD 간 경쟁 촉진 방안 발표 뭐 이런 것도 하고 시장 조성자. 친구를 사귀든요. 물건을 팔든 등급은 항상 있으며 그건 기여주의에 기반해야 됩니다.
이거의 선정의 기준점은 인격이에요. 사회적 혜택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이 먼저 부여되고 그 다음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혜택이 먼저 부여되고 책임은 그대로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개인은 그렇게 돌아가선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할 때 당신 주변에는 최악의 인간들만 남게 될 거고 좋은 인연 다 떠날 겁니다. 좌파들도 결국에는 이 결과적 평등을 제대로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의존성만 강해질 겁니다. 성장하는 시장은요, 절대 노력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정하고 승강제를 갖춰야 됩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차별입니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관계의 기여도에 기반한 차별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되고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6명 정도만 진심으로 슬퍼해도 성공일 거고 기본적으로 베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쟁을 하죠. 소통과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자, 정리하면 금융사들의 정부 사업이 이 국고채 시장이에요. 백날 대기업이 어쩌고저쩌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 아예 이런 시장 조성자 역할도 못합니다. 뭐 경제민주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기 예수의 기반의 경제학 그 서강대 쪽이죠. 개소리입니다. 일본이 메가뱅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하는 거 보십시오.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버티는 거예요. 저기 프랑스랑은 기본적으로 차원이 틀려요. 일본은. 자, 그래서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 딜러에 선정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냐?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국고채 판매가 효율화됩니다. 효율화될수록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요. 간접적으로 세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효율적으로 파니까 자본 비용이 떨어지고 세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장이 쓸만하다 인정받는 게 이번에 들어간 게 WGBI. 너네가 보니까 뭐 시장을 잘 여러 가지 좋은 국채들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좋은 회사채들이 있어서 뭐 잘 굴렸네? 그래서 여기 투자할만 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게 WGBI 국채편입니다. S&P 500 지수에 들어간 거랑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짜이밍이 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부 실패하는 반대적인 방향이 이겁니다. 심지어 아래로 보면요. 차별을 알려주면 외국인 국채 투자는 비과세예요. 외국인은 국채 투자 비과세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지금 양도세 못 걷죠? 한국인은 한국 국채 투자하면 4대 보험 준저세로 무럭무럭 뜯기는데 외국인은 비과세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국에서도 부동산 차별, 일하는 것도 차별, 국고채 매수도 차별. 아주 훌륭한 노예 새끼들이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D는 도매상이고요. LP는 도매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동산에 비유하면 이렇게 돼요. LP는 경매 낙찰로 시작하는 차익 실현자. 그리고 PPD는 월세 주는 다주택자. 그리고 PD는 시행사, 대형 개발. 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시장이 구성됩니다.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 수 있죠. 단지 국채시장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지만은 부동산 시장은 저걸 규제를 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월세가 올라간다. 뭐 이 정도만 다르겠죠. 그럼 거래세를 올린다? 국채 양도소득세를 이제부터 올리게 되겠죠. 수익성을 받아야 되니까 똑같이 안정적인 거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올린다? 뭐 국채금리 올라가듯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죠. 보유세 올린다? 국채 세금을 국채 이거 수익률 올라가고 뭐 세금도 올라가는 거죠. 국채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거의 맞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세금 낮춰주면 뭐 똑같이 그냥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갈 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이해는요, 채권 시장을 기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든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지 자산을 기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 각각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최적화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겉모습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요, 해지 자산이 무너지면은 그래도 다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융 지식이란 건 채권 기반으로 이해를 해서 나머지 시장에 응용을 해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이란 것도 이 채권 기반으로 들어가요. 왜 30년물 국채 선물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할까? 본래 선물 시장 목적은요, 현물 시장에 대한 해칭입니다. 제가 전편에 채권 투자자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해지 자산은 건설로 치면 지방공사 하는 거랑 가까워요. 그 시장의 지방공사. 그 위에 그냥 기둥 올리는 게 투자 자산이면 나머지 인테리어가 폰지 자산이에요. 인테리어는 언제든 바꿀 수 있죠. 그런 지방공사 같은 해지 자산은 현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선물로 해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장기 채권은 주식이랑 똑같이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럼 그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질 때 손절 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국채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 용도로 특히나 필요한 건데 30년물 정도 되려면 LP도 들어가고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고르서는 초장기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해지 수요 및 시장의 다양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초장기 국채 선물 도입 준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채 선물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선물 신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서 30년물 국채 선물 도입을 완료하였다. 즉 정부 입장에서 30년물 국채 선물 시장이라는 건 상품인 겁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 자체가 정부가 만드는 상품인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잘 팔아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물 시장이 있으면은 선물 시장으로 이렇게 해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해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뭐 제목 자체도 국채 가격 하락 시 해지 거래 예시 해가지고 현물 채권 10,000원에 매수를 하면은 장래 시점이 9,000원이 될 것 같다. 그럼 손익이 이대로 가면 1,000원인데 선물에서 10,000원으로 매도를 하면 뭐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제 손익이 그대로 1,000원이 되어서 해칭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결국에는 이 결론은 하나예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걸 바랍니다. 안전한 걸로 도망을 갔는데 장기 국채는 야 위험해. 그러면 선물 만들어줄게. 이거 가지고 해칭을 해. 너 기본적으로 만기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자 받길 바라잖아. 그리고 이 가격이 유지되길 바라잖아. 그래서 금리 오르니까 10년물 국채 선물로 다 매도 때려버린 거예요. 정부는 국고채 투자자들에게 국고채 가격 변동 위험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근데 변동성이 높을 때 그거 좋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을 더 더해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 3년 국채 선물 시장을 도입하였다. 자, 그럼 이 30년물을 누가 사냐? 보험사들이 삽니다. 30년물 국채 위험하게 해칭을 하기 위해서 30년물 국채 선물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뭐 보험사 30년물 국채 선물 활용도 높여야 리짜이밍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생산적 금융. 이게 뭐냐면은 그 주담대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이 주담대가 안정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기 자영업자나 저렇게 파산나는 그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신용 사면 해줄 테니까 니네들 기업에다가 대출해주고 그렇게 해줘라. 투자 자산을 운영시키지 말고 기업에다 대출해줘라.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통제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란 게 생산적 금융이지 개소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래서 낮은 유동성이 보험사는 해지 포지션이 안 된다. 그래서 한 2030년 이후부터는 보험사들이 고령화 시기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저 선물 시장을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이어서 보험사들 주가도 한계가 명확해요. 거기에다가 저걸 롤오버 시켜야 되는데 저게 만기가 되었을 때쯤에 저걸 많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위험하고 정부 입장에서. 워렌 버핏이 심심하면 보험사를 인수하지만요. 그거 따라해서 한국에서 하다가는 뭐 주가부터 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주는 역대급 실적인데 보험은 암울, 손해율 오르고 신계약 줄고. 이거 한국의 금융사들도 저는 지주 형태가 아니면 보험사 되게 위험할 거예요.
보험사 30년물 초장기 차익이 10년물과 금리 역전 심화. 이게 IFRS, KIFRS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계 규정 때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고쳐가지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30년물에 이렇게 무조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급해야 될 이자, 자기네들 운영비로 쓸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져요. 팔 수도 없어. 현금도 적게 나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10년물, 20년물보다 금리가 더 낮은.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보험사, 저 고령화 시대에 보험사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도망을 쳐야죠. 뭐 결국엔 정부 돈으로 뭘 어떻게 하겠지 뭐. 그래서 장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PD들이 물량 공급 역할이 중요하나 장기물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 위험 등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려는 건 보험사를 위해서 50년물 활성화. 내가 보기에는 30년물 이제 롤오버쯤 나오면 이걸 50년물 팔아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커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벌치세 더 위험한 50년물을 팔아가지고 해야겠다. 한 100년물 갈려나? 한국이 100년쯤 뒤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터지면 위험이 언제 나오냐고 보냐면 2030년, 길게는 한 2035년 정도로 봅니다. 저는 한 2035년 정도에 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고령화로 보험금 수령 늘어나고 세금이 증대할 때 저 보험금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 돈이 쓰이게 될 겁니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채 판매의 주요 플레이어니까 보험사의 저 돈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한국 시장에 의존성이 있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착취 당하게 될까요? 정부가 필사적으로 해칭을 시켜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국채는 효율적으로 발행하고 돈은 비효율적으로 쓰고 얘네들 국채 엄청 효율적으로 하는 거 보이죠?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비효율적으로 하죠. 배급 족속들 저렇게 돈 뿌려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쓰죠. 2030년대쯤에는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노력하십시오.